사장에서 잔혹한 살인사건 발생, 도살장처럼 끔찍한 현장, 일가족 모두 희생되었다. 금속 판자로 지어진 임시주택 안에서 경찰은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내구의 시신이 흩어져 피투성이로 엉망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피냄새는 코를 찌를 정도로 강했고 가구는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새 밖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사장이 언제 죽었는지 혹은 누가 범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검토하기 전까지는 범인이 바로 사장의 아내의 의붓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가족 4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을까요? 경찰은 이 무자비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레이시아 북서부 주 페낭에 위치한 작은 마을 바투 마웅에서 일어났습니다. 50세의 토헉춘 가족은 가금류 도살장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탄 사오심 단서슴은 그보다 5살 연상이었으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았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이전에 아내는 이전 결혼에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삶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어느 7월 밤에 끔찍한 사건이 가족을 덮쳐 말레이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해 7월 16일은 두리안 축제와 겹쳤습니다. 두리안 축제는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열리는 두리안 수확철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새벽 2시 45분 바투마웅의 잘난 베링긴 도살장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새벽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도살장 전체에 기계 소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일부 노동자들은 헤드폰을 쓰고 작업 중 날아다니는 잔해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안경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각 노동자들은 특정 작업을 맡아 깃털 제거, 도살, 분류,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효율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몇 마리의 쥐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기계 근처에는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살장 내부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일상 업무에 몰두하느라 이상한 점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노동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장인 혹춘이 이미 나타났을 시간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는 작업장을 둘러보며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곤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몇몇 노동자들은 사장의 사무실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은 도살장 구내의 컨테이너 하우스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몇몇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고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모든 이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가족 4명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상태였으며 피 냄새와 함께 끔찍하게 참혹한 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에 노동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약한 몇몇 노동자들은 비명을 지르기도 했으며 내구의 시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끔찍한 이미지는 그들의 머릿속에 선명히 각인되었습니다. 약간의 평정을 되찾은 후 그들은 999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주말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다수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범죄 현장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도살장은 금속 지붕을 가진 창고에 위치해 있었으며 사방이 개방된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도살장 밖에는 닭장 더미가 높게 쌓여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정문을 통해 들어가 뒷마당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일부 기계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 길 끝에서 4개의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2층짜리 금속 하우스를 발견했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여러 개의 침실이 있었으며
각 방에는 환기와 자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내를 따라 경찰은 사장의 사무실과 침실이 모두 1층에 위치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금속 판넬을 넘어 수사관들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피냄새가 코를 찌르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내구의 시신과 피로 물든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몇 개의 의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중년 남성의 시신이 엎드린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근처 계단 아래에는 젊은 남성과 어린아이의 시신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1층의 침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중년 여성의 시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4명의 희생자 신원은 곧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50세로 가금류 도살장 주인이었던 토헉춘이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그의 아내 탄사우심, 탄서심 55세였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탄사우심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충와 통충와통 28세로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네 번째 희생자는 충아이데이 청아이데 2살로 충와통의 장남이었습니다. 와통의 가족은 도살장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가끔 며칠씩 머물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와통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신들이 이런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총알 탄피 11개를 발견했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미국산 스미스 앤 웨슨 스미스 앤 웨선 권총이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4명의 희생자는 총 6발의 총격을 받았고 즉사했습니다. 그중 토혹춘은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팔과 가슴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희생자는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아 즉사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드러난 것은 가해자가 누구도 살려둘 의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집안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망설임 없이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도살장의 15명의 노동자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그들은 모두 작업에 바빠 아무도 침입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 소음이 너무 커서 총소리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도살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일 새벽 2시 45분경 한 남성이 사장의 사무실로 침착하게 들어와 언쟁이 벌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성은 화가 나서 떠났다가 곧 권총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 토혹춘에게 총을 겨누고 발포했습니다. 이후 1층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워있던 탄사우심에게 총을 쐈습니다. 그때 위층에 있던 와통은 총성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계단으로 내려왔고 그의 호기심 많은 2살 아들도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를 들은 범인은 재빨리 숨어서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단 아래로 내려오자 범인은 즉시 총을 쏴 2사람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범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착하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곧장 밖에 주차된 사장의 토요타 차량으로 걸어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여러 감시 영상에 기반하여 경찰은 곧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탄사우심의 장남인 충춘와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전까지 평화로웠던 바투마움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깊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도 총기의 다음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범인과 희생자가 혈연 관계라는 사실은 사람들을 더욱 비통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범죄의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충춘와는 1984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태어났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32세로 방랑 생활을 하며 종종 정신이 혼미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충춘와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충고를 듣지 않고 지역 갱단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자주 학교를 빼먹고 싸움에 휘말렸으며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도살장을 찾아 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아들의 방탕한 행동을 알면서도 탄사오심은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응석을 받아주며 그가 요구한 돈을 종종 주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어머니는 충춘와가 생계를 꾸리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구입해주며 배달 업무를 통해 돈을 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충춘와는 어머니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이 너무 귀찮다고 느꼈으며 차라리 현금을 직접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는 오토바이를 팔아 그 돈으로 암시장에서 총을 구입했습니다. 가끔 그는 도살장에 총을 가져와 노동자들에게 자랑하며 사진을 찍도록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몇몇 이웃들은 경찰에게 충춘와가 종종 오만한 태도를 보였으며 성격이 변덕스럽고 부모에게 무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 올 때마다 부모에게 돈을 강탈하거나 무례하게 소리치며 다투곤 했습니다. 그는 가업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고 가족을 돕는데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충와 통청와통의 아내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며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범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결혼한 후 집을 나와 살았으며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 가끔 며칠씩 도살장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방문이 남편과 아들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전 그녀의 가족은 충춘와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으며 이복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긴장 상태였습니다. 충춘와는 결코 자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항상 가족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의존했고 거짓말을 자주 하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충와 통의 아내의 증언이 범행 동기에 대한 추가 단서를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충춘와가 마약을 사기 위한 돈을 강탈하지 못한 후 가족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거절이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결국 가족 구성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죄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충춘와는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7번 체포된 적이 있으며 그중 5번은 마약 밀매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그가 범죄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가족 대학살로 이어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충춘와를 범인으로 확인한 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운전했던 차량의 모델과 번호판을 기반으로 경찰은 페낭 부킨 머타잠의 한 공동 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범행 장소에서 2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사복 경찰이 현장에서 매복을 하고 용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도 그가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문이 잠겨 있지 않았으며 키가 여전히 점화장치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시경 충춘와가 페낭의 캄풍 멜라유에 있는 삼촌집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도살장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일부러 부킨 머타잠에 차량을 두어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고 수사를 교란시키며 페낭으로 돌아가 숨을 기회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충춘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의 삼촌 가족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사촌이 문을 열었고 충춘와는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삼촌에게 돈을 요구하며 가족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행방을 누설하지 말라고 위협하며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충춘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친부와 형수도 다시 돌아가 살해할 것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충춘와는 오만한 태도로 2층으로 올라가 방에 틀어박혔고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집에는 삼촌과 숙모 외에도 친척 2명과 몇 명의 친구가 방문 중이었습니다. 충춘화가 2층으로 올라간 직후 그의 사촌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들은 사촌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충춘화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집안의 모든 사람은 평정을 유지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상호 협력으로 그들은 성공적으로 조용히 집을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대피 과정 동안 충춘화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충춘화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삼촌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 차에 올라타 아이어 2탑 외곽으로 갔고 그곳의 한 상점에서 휴대폰 충전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이때 그는 우연히 친근한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이웃은 선의로 그를 설득해 자수하도록 했으나 충춘화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7월 17일 오후 4시경 충춘화는 여전히 아이어 2탑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지산 기슭에 위치한 캥록시 사원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찰로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불교 순례자들이 찾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학살한 냉혈한 살인자가 사찰을 방문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찰을 떠난 후 그는 산을 내려오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엔진을 식히기 위해 차를 멈춘 뒤 점검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야구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근처 길거리 음식점으로 가서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사탕수수 주스, 락사, 기타 음식을 구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지역 주변에 은밀히 매복을 설치하고 그를 자극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3시간 후 충춘화는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보닛을 열고 차량을 출발시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매복 중이던 경찰들이 그의 차를 둘러쌌습니다. 그 장소는 아움 카페 근처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와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경찰관이 차량에 접근했을 때 충춘화는 갑자기 총을 꺼내 경찰을 겨누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경찰관들이 즉시 반격 사격을 가했습니다. 10발 이상의 총성이 울린 후 충춘화는 운전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했던 총은 가족 4명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바로 그 총이었습니다. 체포 작전 동안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총격전에서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차량의 앞유리는 총알 구멍으로 가득 찼고 파편 유리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충춘화의 여동생은 내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현장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틀 만에 가족 5명을 잃은 그녀는 깊은 상심에 빠졌으며 현장에서 오열했습니다. 이 가족의 비극적 살인은 대중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사건 이후 지역 초등학교들은 매년 반반 마약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어릴 때부터 교육하여 그들이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시도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충춘화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